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공무직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직업부터 밝히는 이유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필요한 부분 같아서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관광지이긴 하지만 그 관광지가 생태보호구역이라 자연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 동네가 아직도 발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부모님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셨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그저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지키는 정도라 겨우 먹고 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셋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지역대학에 다니면서 전에까지는 아니지만 장학금을 받아 겨우 다니다가 여러 방법을 생각하다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시로 나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이 끊길까봐 졸업부터 겨우 하고 늦게 간 군대 제대 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통장을 내어주시더라고요. 1,8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어있는 그 통장을 붙들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한 푼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동생들과 나이 차가 나는 탓에 그때 동생들이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저까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원 근처 가장 싼 고시원을 알아보았고 거기서 지내면서 야간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이건 너 나중에 장가 보낼 때 쓰려고 조금씩 모아둔 거야. 일단 그거 쓰고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 너가 모아서 장가가. 미안하다. 부모가 돼가지고. 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엄마, 아버지, 나 딱 2년만 해보고 안 되면 작은 회사라도 취직할게요. 진짜 딱 2년이야. 그래도 안 되면 내려올게. 미안해요. 라며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며칠은 싸구려 여인 속에서 지내며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끝에 있던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단층 아파트가 가장 싸더군요. 월세나 겨우 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1,000만 원에 전세도 가능하다는 말에 얼른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조건은 단 하나. 철거 시작되면 고집 부리지 않고 철거 날짜 정해지는 대로 나가는 것이었기에 가능한 가격이기도 했죠.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줄이자면 이것도 어디야 싶었습니다. 바로 짐을 옮기고 주변에 야간 알바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싶어 찾다 보니 PC방 알바와 편의점 알바가 있더군요. 시급이 조금 더 높은 PC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밤에 게임하러 오는 사람들은 뭘 그리 청하지 않아서인지 청소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컵라면이나 잿더리, 음료수 캔 같은 것들을 치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컴퓨터 사용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안부를 묻기도 좋았죠. 학원에 등록을 하고 알바를 시작하며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그렇게 지내자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공부가 안 되는 것보다 그 외로움이 더 절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려면 저는 버티고 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통장을 내미실 때 흔들리던 그 손끝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코피를 쏟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해낼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PC방에서 저녁 8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되어 겨우 씻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8시에는 학원에 도착해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 7시에 일어나 나가며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두유를 골라 들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와 집에서 보내주신 반찬으로 간단히 밥을 먹고 알바 가기 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과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이라 이동 시간이 덜 걸리는 게 좋더군요. 비록 물은 녹물이 나오고 보일러는 작동이 잘 안 돼 찬물로 씻기 일쑤여도 말이죠. 월세도 안 나가고 공과금만 내면 되니 저에게는 맞춤 집이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참기 어려운 게 있었다면 층간소음과 측간소음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아랫집에서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는지, 윗집에서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까지 생생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노래라도 들으면 좀 덜할까 싶어 이어폰을 꽂아봤지만 집중이 안 돼서 빼고 귀마개를 끼워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머릿속에 내용이 안 들어갈 때는 막 소리치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죠.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그런 부분도 쉽게 넘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딱히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면서 혼자서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걸려오는 엄마 전화를 받을 때는 또 엄청 잘 지내는 척 했습니다. 주변에 제 목소리가 새어나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엄청 밝고 명랑하게 전화를 받았죠. 그날도 밥을 대충 깨작거리며 겨우 넘기고 치우고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진동으로 해놓았기에 진동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도 아마 주윗집에 다 들렸을 겁니다. 저도 다른 집 진동을 다 들었으니까요. 그날따라 왜 그리 기분이 안 좋았는지 풀이 죽어있다가 엄마라는 발신자의 이름에 목소리를 다듬고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늦었네 라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효서가 큰일 났다 라고 하시며 울고 계신 겁니다. 깜짝 놀라 왜 엄마 무슨 일이야? 라며 물었더니 아버지가 경운기를 몰아 밭에 일을 가시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산짐승을 피하시려다 고랑으로 떨어지셨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다치시고 경운기도 다쳤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라며 묻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장 고향집으로 가는 차를 잡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팔이 인대가 좀 늘어났고 발목이 좀 삐셨는데 경운기를 아무래도 새로 해야 할 것 같아. 그게 없으면 남은 일을 다 어찌 해내니. 그리고 넘어진 밭도 물어줘야 하고 라며 엄마는 굉장히 난처한 목소리셨습니다. 제가 잠시 상황 판단을 하느라 말이 없자 그래서 말인데 전에 너한테 준 돈 좀 남았으면 400만 원만 보내줄래? 엄마가 이번에 농사진 거 다 팔리면 다시 보내줄게. 몇 달만 돈 좀 쓰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에게는 알겠다고 답을 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겼습니다. 근처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되니까요. 엄마가 미안해.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 돈을. 이라는 엄마에게 엄마, 어차피 방구하고 돈 남아서 엄마한테 보내주려고 했어. 다는 좀 힘들고 500만 원 보내줄게. 그리고 안 보내줘도 돼요. 괜찮아. 라며 애써 웃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며 시간당 4,000원 시급을 30일 받는다고 하면 10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을 받는데 그 돈으로 어찌저찌 생활은 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도 번번이 엄마가 보내주시니 여태 했던 것처럼 다른 거 안 사 먹고 잘 챙겨 먹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남은 돈은 유사시를 위해 그냥 가지고 있으려 했으니 집에 보낸다 한들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어디 취직을 해서 적은 월급이라도 집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동생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공무원 된다고 월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 욕심에 안정적인 노후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부모님을 제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기도 해 속이 쌀쌀해지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려고 하니 문 앞에 무슨 비닐봉투가 걸려있는 겁니다. 아무 메모나 이런 것도 없이 사과가 2개 들었더군요. 이게 뭐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떨떨한 마음으로 사과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넣고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만 공부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 옆집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야, 바쁘니? 엄마가 이 앞에서 사과를 샀는데 너무 달고 너무 맛있다. 너 사과 좋아하잖아. 더 사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 바빠? 그래도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잊어버리겠어. 아휴, 그래, 알았어. 화내지 마. 그래, 저기, 라고 하는 말에, 아, 할머니가 주신 사과구나 했습니다. 아침에 학원 갈 때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한 적이 있어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제 통화를 듣고 사과를 걸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제 통화를 엿들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와 자녀분들의 관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알바를 나가기 전에 할머니가 전화를 하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번번이 울먹이시는 소리를 듣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사과 때문인지 귀에 박히더라고요. 할머니는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참을 아무 미동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TV를 켜셨는지 TV 소리가 나더군요. 할머니가 외로우신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러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에 잠이 드실 때까지 TV를 보셨습니다. 집에 일거리가 잔뜩 쌓여 있어도 손대지 않으시고 TV만 보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만화가 보고 싶어 할머니 방 TV 채널을 돌리면 불호령을 내리셔서 막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러면서 TV를 보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계셨죠. 저희와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입을 닫고 틀어놓은 TV 앞에 그저 멍하니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아 엄마께 할머니는 왜 맨날 저러고만 있어? 옛날부터 저랬어? 라며 여쭈어보니 엄마는 할머니 눈치를 보시더니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시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제 귀에다 저러고 계셔도 다 들으셔. 귀가 얼마나 밝으신데 외로우셔서 그래.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로우셔서 다른 삼촌들이나 고모들 아무도 안 오는 것도 그렇고 라며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땅도 더 많고 저기 도로난 땅도 있어서 보상받은 돈이 좀 있었거든. 그런데 타지나가 고생한다고 삼촌들이랑 고모들 다 퍼주고는 이제 돈 없으니까 와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잖니. 그러더니 저러시더라고. 그 돈 해줄 때 우리랑은 이제 안 산다고 나한테 얼마나 매정하게 했는 줄 아니? 이제 작은 아들 덕보러 도시 가서 사실 거라고. 그랬는데 못 가시고 충격이 크셨는지 저러시더라. 라고 덧붙이시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본인이 낳은 자식이 아니었기에 연락이 끊긴 자식들에게 더 배신감이 크셨을 겁니다. 아버지 말고 다른 형제분들은 할머니가 재혼하시며 데리고 오신 고모와 재혼 후 낳으신 삼촌 두 분이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나는 땅들을 주변에 다 팔고 돈을 챙기더니 남은 돈까지 다 쓸어 가시고는 할머니는 안 챙기신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서야 나타난 그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우리 엄마 살려내! 를 외치다 상을 업고는 가버리고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인까지 아버지가 다 하셨죠. 할머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외로우셨습니다. 본인이 낳은 자식들에게서 버려지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옆집 할머니의 TV 소리도 외로움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처럼요.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는 자식들을 애써 잊어보려 TV를 틀어놓고 그 속으로 도피를 하신 거라 생각했던 저희 할머니요. 그래서 그날 저녁 PC방 알바가 끝나고 편의점에 들러 두유를 미리 샀습니다. 3개를 사서 2개는 할머니 집 앞 손잡이에 걸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들어갔죠. 그날이 주말이라 학원을 가지 않아 조금 늦잠을 자고 두유로 아침을 먹고 공부를 하다가 점심을 차려 먹고 다시 공부를 하고 알바를 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문 앞을 보니 봉투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 빈속에 두유가 흘러들어가 은근히 채워지는 것처럼 할머니께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주말이라 조금 더 바빴던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겨우 씻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진동이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둘째 동생의 이름이 발신자에 떠 받아보니 형, 잤어? 라고 묻는데 시계를 보니 6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효민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형, 나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30만 원? 왜? 돈이 필요해? 너 뭐 사고 쳤니? 라고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중학교 때 몇 번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파출소에 드나든 적이 있는 아이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좀 화도 나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야 형,
진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갚을게. 진짜 좀 빌려줘. 라며 정확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 안 하면 돈 보내줄 수 없어. 엉뚱한테 쓸 거면 더 보내줄 수 없고. 라고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동생은 그제야 아니 그게 내가 학교 끝나고 시내에서 배달 알바를 좀 했는데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 월급도 못 받고 더 물어내야 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해. 라는 목소리에는 기운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학생이 공부나 하지. 이제 고3이 무슨 알바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 라며 답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다는 걸 말하는 저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한숨을 푹 쉬더니 형, 나도 대학 등록금이라도 모아보려고 그런 거야. 효진이가 미술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전문대라도 가려면 뭐가 있어야 갈 거 아니야. 나도 잘해보려고 했어.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는 동생에게 저는 다른 말을 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30만 원이면 돼? 효진이는 미술이 하고 싶대? 라며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더니 동생은 그저 응 이라고만 답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너 통장 있어?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이따가 학원 끝나고 2시쯤 보내줄게. 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은 고맙다며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이 크게 나더군요. 이부자리에 누워 겨우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소리들이 더 잘 들리더군요. 머릿속이 윙윙 울리면서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다가 얼른 합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하며 마음에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사법고시도 아니고 행정고시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닌 지방 공무직 준비를 하면서 참 요란하다 하실 테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작은 변수에도 휘청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쳐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몸부림에 주변 가족들이 다치기도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요. 수업을 마치고 모두들 밥을 사 먹고 독서실이며 고시원으로 가는 틈에서 빠져나와 저는 은행에 가 동생에게 송금을 하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언덕길이 왜 그리 가파르게 느껴지던지 숨이 차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보니 괜히 길 핑계를 댄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거친 숨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사과가 눈에 띄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사과나 하나 먹고 말아야겠다 싶어 하나를 꺼내 물로 대충 씻고는 입에 대고 한 입 물었습니다. 와사삭 소리를 내며 입안에 사과향이 퍼지는데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향도 좋고요.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옆집 할머니 자녀분은 왜 싫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옆집 할머니 집 벽 쪽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야. 점심 먹었어? 나는 반가움이 느껴지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응, 그래라며 대답을 하시던 할머니는 그래서 그 돈이면 너가 이사 가고 싶은 집으로 가겠어? 근데 재민아, 엄마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돈이 안 되고 아니, 못 준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야. 너 차 산다고 엄마가 돈 붙인 게 2달 됐잖아. 그 사이 엄마도 돈을 좀 굴리고 회수하고 해야지. 얘, 너는 그렇게 서운하게 얘기하니 엄마가 일수해서라도 너 안 굶기고 키우려고 한 거지. 엄마 혼자 먹고 산 거야? 아니, 생색이 아니라 재민이 너가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 일수하는 엄마라 생전 창피하게만 살았다며. 알았어. 알았다니까. 재민아, 엄마가 최대한 맞춰보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 엄마도 전 같지 않아서 뿌려놓은 돈도 많지 않고. 여보세요? 라며 마친 할머니의 통화 소리를 들으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차나 집처럼 큰 돈이 드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집에 보낸 그 돈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대학 시절과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름아름 모은 돈 1,000만 원과 부모님이 주신 1,800만 원 중에 제 수중에 남은 돈은 1,0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제가 목표했던 2년 동안 충분할지 걱정도 될 정도기도 했습니다. 막내 동생이 미술을 하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자니 밤새 너무 힘들면 공부하는 시간에 영향을 줄 것 같아
선뜻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돈과 다달이 드는 생활비를 고려해 막내 학원비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 옆집 할머니의 통화가 예사로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정신이 들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려는데 옆집 할머니가 흐느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저를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혼자 큰 줄 알지. 괘씸한 놈. 아휴, 그나저나 5천만 원을 갑자기 2주 안에 어떻게 구해. 아휴. 라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5천만 원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도 되지 않아 그저 막연히 엄청 큰 돈이라는 생각만 들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 큰 돈을 전화 한 통으로 보내라는 할머니의 자식이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요. 할머니는 이런 집에 사시는데요.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다 막내 동생이 학교가 끝났을 무렵에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응, 오빠야. 효민이한테 들으니 미술하고 싶다고 했다며? 아니야? 왜? 너 예전부터 그림 잘 그렸잖아.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오빠가 좀 보내줄까? 지금은 말고 고등학교 가서 하면 되겠어? 그래, 고맙다. 오빠가 그때는 시험 합격해서 학원비 꼭 내줄게. 알았지? 그래, 끊는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보다 13살이 어린 막내는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하는 짓이 속이 깊어 사춘기 때도 얌전히 보낸 아이라 지금 생각해도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동생 미술 학원을 보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과 통화를 끝내고 알바를 하러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붙어서 동생들한테 좋은 형, 오빠가 되겠다고요. 부모님들께도 효도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알바를 가면서도 책을 더 챙기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는 사과 할머니가 주신 거 맞죠? 라고 여쭈어보니 먹었어? 달더라고. 나도 4~5알 정도 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 맛 좀 보라고. 라며 웃으시는데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 나도 두유 잘 마셨어요. 고마워.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좋아? 라며 계단을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그저 웃으며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고 또 와서 겨우 씻고 잠이 들고 일어나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도착해 밥을 먹으려는데 군대 후임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받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공부? 그냥 그렇지. 이번에 말년 휴가 나온다고? 어휴, 벌써 그렇구나. 그래, 내가 저녁 때 알바를 해서. 주말 점심 때 괜찮아? 그래. 생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몰랐다. 고맙다. 나도 잊어버렸는데 기억해주고. 군대에서 끼고 키운 보람이 있네. 라고 수다를 떨다 후임이 뒤에 눈치가 보여 끊어야겠다는 소리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가 나와 만나면 밥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살가운 녀석이라 제가 제대하기 전에 친동생처럼 따르던 후임이라 반갑고 고마웠거든요. 새삼 생일이라는 사실에 좀 서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기로 한 이상 생일쯤은 가볍게 넘어가기로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엄마와 동생들이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기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군대 후임도 기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무 소식도 없더라고요. 엄마는 전화도 없고 동생들도 메시지 한 통이 없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가 보다 싶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휴대전화를 켰는데도 부재중 전화나 남긴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가족들을 위해 어려운 와중에도 챙기려 했는데 제 생일에 아무 연락이 없으니 마음이 외롭더라고요. 깜빡했겠지 하며 마음을 추스르며 집에 올라가는데 집 앞에 쟁반이 덮개에 덮여 놓여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미역국과 불고기, 각종 나물 반찬이 놓여 있고 생일 축하해요. 들었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라며 삐뚤빼뚤하게 메모가 적혀 있고요. 그 글씨를 보니 옆집 할머니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음식들이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감사한데 할머니께 직접 인사를 가는 게 쑥스러워 일단 음식들을 가지고 집 안으로 가져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은 제대로 된 밥상인지 기억도 안 나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시기도 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반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더라고요. 속이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저 행복하더라고요. 매일 엄마가 보내준 마른 반찬에 전자레인지도 없는 집에서 식은 밥을 먹다 보니 따뜻한 밥의 위력이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따뜻한 집밥 먹고 살아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얼른 그릇들을 설거지해 엎어서 말리면서 저는 내려가 빵집으로 가 롤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고는 알바를 하러 나가는 길에 쟁반 위에 그릇들과 함께 놓고 나갔습니다. 그날은 괜히 알바를 하면서도 덜 힘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옆집 할머니와는 직접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반찬을 걸어놔 주시면 저는 소소하게 답례를 하며 지냈습니다. 문고리에 걸어놓으며 괜히 신이 나는 느낌이라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대신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벽 건너 들리는 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알았으니 딱히 다른 인사치레를 하지 않는 것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할머니의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TV 보시는구나 생각만 하고 저는 공부에 집중을 했죠. 그러다 할머니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고 할머니가 재민아, 엄마가 보낼 수 있는 게 그게 다야. 얘, 엄마가 너 장가갈 때 돈 해주고 차 살 때 돈 해주고 하느라 모은 돈 거의 다 썼지. 그 사이 번다고 번 돈이 그만큼이야. 그래, 너 말대로 일수꾼이 일수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큰 소리 치는 게 저한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 돈을 빌려줘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자본금이 없는데 버는 돈도 줄지. 뭐? 뭐라고? 그래, 이놈아. 그래, 나는 돈밖에 몰라서 자식한테도 계산한다. 도대체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 하나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더 있니? 너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나 아낀 적 없다. 내 속옷 한 벌을 못 사도 너는 최고급으로 해입히며 키웠어. 조금 크면 철들겠지. 장가가면 철들겠지. 내가 사준 집에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손녀딸 한 번을 안 보여줘도 너만 잘 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 돈놀이꾼이 돈이나 내놓으면 돼? 너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니? 엄마를, 이제 나이 든 엄마를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돈만 내놓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니? 그래, 인연 끊자. 아쉬운 게 누군지 보자. 내가 이제 다시는 너한테 돈 안 보낸다. 너도 나 찾지 마. 나는 너 말대로 이렇게 돈이나 쫓으면서 살다가 혼자 죽을 테니까. 라더니 할머니가 오열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이 쉬지 않으실까 싶을 정도로 울부짖으시는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TV만 보시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엿들은 이야기라 문을 두드리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캔죽을 맛별로 사서 할머니 집 앞에 걸어두고는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새벽에 들어가다 보니 죽이 계속 걸려있더라고요. 어제 그러시고는 아직 안 나오셨나 보다 싶어 씻고 방에 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TV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안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깨셨나 싶어 저는 저대로 피곤했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 TV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나와보니 죽은 계속 걸려있고요. 학원에서 돌아와서도 보니 아직도 죽은 문고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계세요? 옆집이에요 할머니! 하고 벨을 눌렀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숨이 넘어가게 우시던 게 생각이 나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문을 더 세게 두드리며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라고 문고리도 흔들어 보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벽에 귀를 대어보니 TV 소리는 계속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났다 싶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9 상황실입니다. 라고 답하시는 소방관님께 네, 여기 별별동 희망아파트인데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집안에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어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소방관님은 곧 출동하시겠다는 말을 남기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 할머니가 나오실까 싶어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고요. 그 소리에 사람들은 나와 내다보며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소방관 분들이 오시더니 문을 따고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 예상대로 할머니는 쓰러져 계셨고 구급대원분들은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대충 할머니 집 문을 닫고는 구급대원들을 따라 내려가 함께 구급차를 탔고요. 현장을 살피시던 구급대원이 챙기신 할머니 휴대전화를 저에게 내보이시며 가족이세요? 라며 물으시기에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고요.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자녀분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왕래는 없으신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방관님은 할머니의 통화 목록을 살피시면서 할머니께 여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호흡은 있으신데 의식이 없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할머니는 응급실로 가셨고 저는 곁을 지키면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이리저리 전선이 달린 기구들을 곁에 두고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못 뜨셨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보호자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는 아니고 신고자입니다. 할머니 이웃에 살거든요. 라고 답을 했더니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의식만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반응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던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웃분이 살리셨네요. 일단 저희가 가족분에게 연락해 볼게요. 라더니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고 마른 팔에 꽂힌 링것줄이 아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분은 그날 밤이 늦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늦은 밤에 눈을 뜨셨거든요. 저는 알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루 알바를 빠지고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사장님은 언짢은 듯한 목소리셨지만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어쩔 수 없어 하셨습니다. 제가 독거 노인이라고 거짓말을 좀 했거든요. 할머니는 눈을 뜨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어휴, 내가 기절을 했지? 가끔 그래. 한동안 안 그러다가 그랬나 봐.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자식 교육을 너무 잘못했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면 되는 줄 알았지. 라며 다시 울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할머니께 잠시만요 라고 하고는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 할머니가 깨어나신 걸 알렸습니다. 이리저리 보시고 의사 선생님도 오시더니 어머니 잘 좀 드세요. 영양 상태가 엉망이에요. 고기도 좀 드시고 달걀도 너무 많이는 말고 하루 1개 정도는 드시고요. 아셨죠? 또 쓰러지시면 그때는 걸어서 못 나가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엄청 위험했어요. 라며 다정하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은 말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돌아가서 좋다고 하셔서 수납을 하고 약을 사서 택시를 타고 할머니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오는 내내 말씀이 없으셨고요. 계단을 다 올라오고 나서야 문이 눈에 띈 제가 문이 어쩌죠? 라고 입을 떼니 괜찮아.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 이 동네 사람들 없이 살아도 그 정도는 아니야. 아침에 사람 불러 고치면 되지. 라면서 집으로 들어가시려다 너무 고마워요. 내가 덕분에 살았어. 내가 총각 생각해서 열심히 살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응급실에 있기만 했는데도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나가면서 보니 문을 고치시는 아저씨가 와서 손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쾅쾅 울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고요. 아마도 어제 할머니 상황을 보고 모두 이른 아침이지만 이해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그 동네 분들이 새삼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름아름 이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문 고치는 곁에 서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웃으시며 이제가 잘 다녀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학원으로 갔고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풀린 날씨 때문인지
나른함을 느끼며 집으로 들어서는데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며 오늘은 나랑 같이 점심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보니 상에 꽉 차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가 잘 먹던 걸로 차려봤어.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들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라고 하시며 수저를 저에게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이내 맛있는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니 또 정신없이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먹고 배가 너무 불러 어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잘 먹네. 한참 그렇게 먹을 나이지. 내가 음식 싸줄 테니까 집에서도 먹어. 내가 자주는 못해도 가끔 반찬 해줘도 돼?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서요. 저는 그냥 사소한 거 사다 드리기밖에 못하는데요. 하고 웃었더니 그런 저를 가만히 보시던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참 잘 키우셨네.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내 탓이지. 우리 애도 나쁜 애는 아니야. 내가 잘못 가르친 거지.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부모님이 재산이 좀 없으시고 형제들이 손을 벌려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총각 보면서 내가 생각이 많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제 생일이 지나고 그날까지 소소히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몇 번 더 있었거든요. 농약 살 돈이 없어서 전화를 하시고 동생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씩 조금씩 보냈죠. 시골에 있다 보니 도시에 나가 있으면 뭐든 다 풍족한 줄 아는 가족들인지라 거절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사정을 벽을 통해 들으신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괜히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누가 마음 알아주면 의지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찔끔 나 슬쩍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설거지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려봤지만 에휴, 손님 초대하고 그러면 되나? 이거나 가져가 하시더니 음식을 싸주시더니 제 등을 밀어내셨습니다. 할머니 몰래 힐끗힐끗 본 집안에는 아드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할머니와 닮은 얼굴에 인상이 좋아 보이는 그 얼굴이 그렇게 어머니를 대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 사람은 참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 후로도 할머니와 저는 문고리를 통해 반찬을 받았고 간식을 걸어두었습니다. 캐러멜, 사탕, 빵 등등 입이 심심하실 때 저희 할머니가 드시던 걸 생각해 사다 드렸죠. 그러다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드시고 싶은 걸 물어보고 겨울에는 붕어빵을 사다 드리거나 호빵을 사다 드리고는 했고요.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양의 음식을 해다 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희 집과 할머니 아들은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국엔 제 통장에 200만 원이 남고 제가 약속했던 2년이 되어서야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제 시험이 끝나고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이 되어 건설사가 정해졌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거 내가 받아서 살 거야 하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근처에 빌라를 매매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재건축된 아파트는 아드님 손에 들어갔죠. 얼마 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인사를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 홀딱 뺏겼어 라고요. 저는 다행인 건지 남동생은 졸업 후 자동차 공업과에 들어가더니 좀 먼 지역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밥벌이 한다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저 결혼한다는 소리에 5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더니 형 고생한 거 다 알아요 하더라고요. 고마워서 눈물이 났네요. 막내 여동생은 약속대로 미술을 시켰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 후 유학을 마치고 곧 귀국합니다. 선물 기대하라고 하는데 멋진 그림이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윤이 안 나니 땅을 좀 정리하시고 가족들 먹을 것만 하십니다. 아버지가 더 나은 공법 같은 걸 배워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천한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가서 자랑 같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이제 고생 끝이네. 결혼해서 잘 살아.
알았지? 라며 좋아하시더군요. 할머니는 손녀가 그렇게 할머니를 찾는데요.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할머니와 판박이처럼 닮아 귀엽더라고요. 손녀가 할머니를 찾다 보니 아들 내외도 얼굴을 전부 다 비춘다며 그래서 저 아파트 손녀 앞으로 해줬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신축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연식이 되어가는 그 아파트를 보며 저는 문득 벽을 통해 온 동네 소식을 다 알 수 있었던 그 낡은 아파트가 그리워졌습니다. 괜히 제 2의 고향 같기도 하고요. 할머니와 저를 이어준 고마운 곳이기도 하니까요. 할머니와는 그렇게 계속 오고 가며 지내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겠죠. 이번 설에도 또 찾아뵈려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까운 이웃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곁을 내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